사랑의 태구 사이버 대학, 희망의 태구 사이버 대학, 태구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아름다운 대학 태구 사이버 대학교. 오늘 한국어 통번역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 통번역의 발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번역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근하시는 거라 제가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통번역이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통번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에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또 파파고도 있고 뭐 이런 기계 번역들 많이 보이시죠? 또 주위에서 통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21세기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서 통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21세기 이 시기에 통번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16년에 이제 석사 과정을 열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 5년 됐죠. 이 5년 사이에 저희 학과에는 26개국에서 한 170여 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통번역에 대한, 또 특히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번역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이런 통번역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또 학생들한테서 요구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통번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국에서 통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통번역 하면은 대부분 기억하시는 게 이제 외대에 있는 통번역 대학원, 아주 특수한 사람들, 또 유엔이나 이런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서 뭐 중요한 무슨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무슨 중요한 발표를 동시통역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외국어를 참 잘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거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가 이런 통번역에 대한 좀 이렇게 로망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우리 학과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눈여겨 보실 정도의 실력이시면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외국어를 조금 관심을 두신 분들은 통번역이라는 거에 대한 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언어 능력, 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통번역은요, 그냥 뭐 하나의 역사다,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 통번역,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제가 1950년대 이전에 있어서 역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여권을 비롯해서 그때도 통번역은 존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일단 놔두고요. 1950년대까지는 그런 우리가 역사로 배우는 그런 통번역 시기였다면 그냥 5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통역과 번역이라는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었고요. 통역이라는 분야, 통번역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역과 번역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터프리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트랜슬레이션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통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라고 했을 때 통역은 구두어 번역, 또 번역은 문어 번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번역 이렇게 병렬해서 쓰는 한 단어로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면 통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50년대 한국에도 통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통역은 번역의 한 갈래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연구의 흐름에서도 통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번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 70년대 80년대로 넘어와야 통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요. 통역에 대한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60년대 이후에 국제회의가 이제 나오고 국제회의나 유엔이나 이런 국가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통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60년대 이후에 이제 번역과 통역이 구분되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번역과 통역이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어떤 학문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통번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1970년대 한국에 큰 변화가 오죠. 산업화가 되고 뭐 이렇게 제조업이나 중공업이 발달을 하고 국내와의 어떤 세계 무역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데에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통역과 번역이라는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국지적인 어떤 전쟁과 이런 냉전의 시기가 계속 됐었죠. 그리고 1980년대 오일 쇼크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냉전 시기의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동시통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로망을 가졌던 앞에서 이제 로망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로망이 어떤 거냐면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외국어 능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이 시기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통번역사에 대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로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어떤 발전이 이 통번역의 어떤 흐름을 이제 불러오게 됐고요. 이때까지의 통번역은 어떤 것이냐면 한국어를 외국인이 많이 배우진 않았죠.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어떤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에 나가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또 해외에 나가서 번역을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웃바운드 통역이라고 해요.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자국어를 외국어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아웃바운드든 인바운드든 외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거든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거든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그 정도 실력이 갖질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바운드고 아웃바운드고 모두 뭐 외국어로 하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도 모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어의 어떤 힘이 없는 또는 작은 언어로서의 애환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였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면 외국인들도 배웠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는 아웃바운드 통역이든 인바운드 통역이든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냥 한국어 통역 그러면 한국어 통역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 배워가지고 하는 거지 외국인이 한국어를 통역하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렸죠. 아무튼 이런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통역과 번역이 하나의 과학적인 분야 또는 연구 분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통역이나 번역은 이제 그 시작,
과학적인 연구의 시작이 되는 시기였고요. 국내에서는 7, 80년대에 통번역을 공부하는 할 수 있는 학교는 한국외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돼서 이제 다른 학교들로 조금씩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까지 한국의 통번역 교육은 사실 외국어 교육과 굉장히 많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번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선생님 오늘 강의 주제가 통번역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는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통번역을 왜 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통번역 교육은 어떤 교육이다? 외국어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외국어 선생님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외국어 선생님이에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을 외국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한국어,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국어 선생님인지 외국어 선생님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모든 교습 방법과 모든 관점은 외국어 교육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번역이라는 것을 한국어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도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학생들은 통역과 번역을 어떻게? 여러분처럼 외국어 학습의 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꽃을 피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외국어 교육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자, 70년대, 79년에 비로소 한국에서 통번역 교육을 한 기관이 처음 개설됐고요. 그게 이제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전문 통역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유럽의 통번역 교육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의 이제 교육과정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영어의 교육과정들을 많이 참고하는 정도였고, 교육 환경이나 교육 인프라를 7, 80년대에 이렇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지만 통번역을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통번역 교육을 통해서 통번역 석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대의 통번역 대학원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사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석사 인증이었어요. 석사에 준하는 그런 학위였지 석사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사 학위까지 모두 있지만, 그래서 사실 통번역학이라는 학문은 언제 생겼냐면 사실 80년대 이후에. 그렇게 보면 통번역학은 최근에 생겨난 신생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통번역학은 최근에 8, 90년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넘어서 90년대 들어서 통번역 교육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이런 통번역 연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의 외국어 통번역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외국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 한국어 통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뭐예요? 일본어 통역, 중국어 통역,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어 통역? 그 한국어 통역은 당연히 다 하는 거 아니야?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통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국어 통역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어 통역은 굉장히 생소하죠. 자, 뭐 전문대학의 이제 97년도 통번역 교육과정 운영이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한 18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90년대 말에 와서 전문대학원으로서 인정을 처음 받아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를 이때 처음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통번역은 어떤 거예요? 그냥 기술자였어요. 기술자.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들의 활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로망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90년대 말에 와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던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통번역이 한국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우리보다 이렇게 개화를 더 빨리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통역과 번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아직도 통번역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통번역을 모두 사설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대학기관에서 하는 곳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학문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통번역은 사설 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90년대 말까지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신편입생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직 많이 안 배우셨겠지만 기존 학생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198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언어 연구가 이제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 문법의 시대, 뭐 의문의 시대, 뭐 이런 이제 기초학문 분야였다면 이 1980년대 말을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사실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통번역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90년대가 들어와서야 1997년이 되어서야 한국에서 통번역 교육은 실체가 있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한국어 통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어 통역은 참 어렵습니다. 한국어 통역은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에는 한국어 통역이라는 한국어 번역이란 말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21세기로 오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90년대 말부터 사실 냉전이 없어지죠. 냉전이 없어지면서 90년대 초부터 냉전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웃 나라들이 교류가 많아졌고요. 또 한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온 뭐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3만 불의 GDP 3만 불의 시대로 이렇게 왔다. 이전에 아마 일본과 한국의 거리는 지금도 여기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은 굉장히 잘 살고 일본은 굉장히 이렇게 한국과의 경제적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 지표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일부 지표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넘어서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긴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는 90년대에 한류니 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준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토픽이 처음 시작된 게 1997년입니다. 1997년에 토픽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20여 년간 이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요. 한국어에 대한 위상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게 MTI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에 있는 통번역 과정입니다. 이 MTI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1907년에 중국의
외국어 교육,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늦게 하다 보니까 외국어 인재 양성이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통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2007년에 나와서 2010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6개 언어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6개 언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엔 주요 언어의 독일어, 그리고 이제 일본어까지 이렇게 6개 언어를 하다가 1909년에 한국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의 한 40여 개 대학에서 MTI 과정, 한국어 통번역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외국어 통번역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사 자격을 유일하게 제일 먼저 만들어낸 곳이 중국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통번역을 이제 하고 처음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됐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통번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설 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2010년 이후에 몇몇 대학에서 통번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대학에서 한국어도 통번역사를 양성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은 주변 3국, 한국, 중국, 일본으로 보면 한국은 통번역학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통번역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인 나라. 그 다음이 중국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이제 따라가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사실 한국이 통번역을 먼저 시작하게 이렇게 하나의 학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라고 하면요. 조금 슬프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앞에 7, 80년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양에서 서구 사회에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역을 하고 우리가 통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 사회에서 한국은 치열하게 통역과 번역을 열심히 해야만 살아남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국 통번역학을 인정하고 통번역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중일 중에서는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대에 이미 통번역학이 나오게 됐고요.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늦었지만 빨리 통번역학을 하게 되는 데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에서 학문, 제도, 사회, 문화, 산업, 기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번역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한국 사회와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채널이 이 통번역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거꾸로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했었고요. 자, 그 전에는 20세기에 한국과 한국어는 사실 뭐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인구도 적었고요. 경제 규모의 어떤 발전의 규모도 봐서 적었었고 또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70년 전에 뭐 정치적 상황, 분단된 정치적 상황,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국가의 어떤 모습에서 7, 80년대를 이겨내고 2000년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치열한
그 상황을 이제 상황에서 활동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역과 번역의 인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정,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 뭐 대충 번역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흘러왔는 통번역이 흘러왔는지는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요. 한국어 교육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확장, 뭐 혹자는 20세기 말에부터라고 하지만 아무튼 저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1세기로 하죠. 뭐 2000년이 넘어서서 이제 그 확장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 1990년대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요, 사실 흥미나 관심, 취미 뭐 이 정도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딱 두 분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분류는 선교사, 두 번째 분류는 한국에 나와 있는 공관, 즉 외교관들이나 뭐 대사급은 아니지만 밑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참사, 공사 뭐 이런 대사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90년대까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단순히 한국어를 흥미나 취미, 관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그것은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유학생 이제 인구들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토픽을 지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토픽에 대한, 토픽이 1997년에 시작이 됐다 그랬죠. 토픽이 97년에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누적 합격자들이에요. 누적 합격자들, 누적 지원자들. 토픽이 한 20년 가까이를, 20년 넘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는 초급의 지원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1907년, 8년, 9년을 넘어가면서 1910년에서 20년 사이를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초급 규모보다 중급, 고급의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기 통계들을 보면은 1997년의 통계들을 보면은 5, 6급 합격자의 수가 1, 2급 합격자 수의 절반의 절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5, 6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들보다 2배 정도 많아요. 그 소리는 한국어가 25년 동안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국어 교육이 확장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단순히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확장의 시기가 아니라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취업의 어떤 무기로 또는 또 자기의 평생의 업으로서 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현상. 우리가 옆에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또, 외국인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교원 수업을 듣고 있겠죠. 자, 외국인 한국 학습자의 다양화는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자주 보는 거예요. K 드라마,
K뮤직,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어의 위상이 올라가서, 이래서 한국어의 위상의 변화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늘어났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21세기의 사회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1세기 정보화 사회, 정보 공유의 사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세요? 정보화 사회, 정보 공유화 사회 뭐 이런 것들? 잘 못 느끼시죠? 사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바탕은 언어의 공유예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공유돼야 돼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어 학습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시죠? 길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요즘에 하다못해 동네에 옆에 있는 공장에 가시면 아마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동자 중에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사는데, 옛날에 서울에 사는데 밤에 새벽에 아침에 5시에 이렇게 밖을 나갔더니 그 쓰레기 이렇게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트럭이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노동을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생활 안에서 외국인과 우리가 어때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번에 코로나 문제도 뭐 외국인들 집단 숙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들의 노동력이 없이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는 그들과 굉장히 밀접해져 버렸어요. 불과 한 30년, 40년의 시간 안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영어에 빠져 있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영어 교육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80년대 말부터는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 이제 주위에서 얘기할 때, 한류가 오래 가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1990년대에 뭐 대바리 아빠, 뭐 그게 뭐죠? 사랑이 뭐길래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유명해지면서 한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류?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 한 10년 가려나? 이 경험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80년대에 홍콩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80년대를 살아보신 분, 또는 90년대 초까지를 기억하신 분들은 홍콩 영화 아시죠?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콩 말을 배웠었나요? 흉내는 냈을지 몰라도 배우진 않았죠. 자, 사실 20세기에는 패권 국가들, 즉 힘 있는 나라의 언어들이 보급이 됐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외국어 교육도 그렇게 됐었죠. 근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 친구들, 옆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외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제2 외국어로 선택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베트남어, 태국어. 지금 외국어 교육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언어가 제2외국어가 되고 있어요. 즉, 외국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일어, 불어, 영어 이런 걸 배우던 시기에서 그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외국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학습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습자도 늘어났고요. 베트남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외대에도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외대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외대 사이버 대학에서 굉장히 잘 되는 학과가 스페인어예요. 오히려 영어, 중국어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90년대부터 현대 사회는 교통의 발달, 지리적인 한계, 교통의 발달이 이제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냉전의 종식, 글로벌 사회에 대한 어떤 지구촌에 대한 어떤 개념의 발달, 뭐 이런 것에 따르면서, 그리고 특히 달라진 것은 제3세계 국가의 고등교육이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제3세계 국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발을 시작하는 나라들이 어떤 교육의 문화가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대학생의 인구가 늘어나게 됐고요. 전 세계 대학생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자의 이동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어떤 이유들, 다양한 이유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한류라는 어떤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확장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3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한류가 10년에 끝났어요? 다들 10년에 끝날 거라고 했어요. 홍콩 문화를 좋아했던 것처럼 10년이면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한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 보던 중국 드라마도 많이 보게 됐고요. 일본 드라마도 많이 보게 됐고요. 미국 미드, 일드, 중드 아주 보편화돼 버렸죠.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면요. 중동의 드라마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어요. 즉, 문화를 다 꺼내놓고 온라인이라는 환경 하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인류가 글로벌 공동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여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학습자의 확대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성장을 분석해보면 한 4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한류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거. 이것은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주변국 진출은 음악, 드라마, 미용, 영화 등 문화적 접촉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관련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 증가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의 어떤 필요성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산업과의 소통이 필요해진 거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통역,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과 의사소통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변 국가들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원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들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20세기와 21세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물론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에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넷의 생태계,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공유, 이런 문화가 발생을 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정보를 한국어로 바꿔야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서 그 나라의 정보를 제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됐냐? 온라인이 하나의 큰 대형 마켓이 됐어요. 이 대형 마켓에는 각 나라가 각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다 진열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이 마켓에서, 대형 마켓에서 사가는 거예요. 문화를 사가고 언어를 사가고, 사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기들이 지불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인터넷의 공간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언어들을 공부하고 학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주변 문화로 특수 지식으로 여겨졌던 한국 문화와 20세기까지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문화였고 아주 특수한 지식이었어요. 보편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어떤 수요를 증가시켜서 한국어 학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등교육의 증가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이런 고등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를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고 또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거의 다 포함이 돼요. 남아메리카까지 거의 다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들을 깊숙이 보내고 있고요. 그런 어떤 모습이 유학생의 어떤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런 제3세계의 어떤 그 개발도상 국가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토픽에 응시하는 한 해 인원을 보면 굉장히 빠르죠. 2019년에 한 37만 명 정도. 사실 이제 토픽에 37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완벽하게 추측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0% 정도가 지원을 시험에 응시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370만, 거의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0만 명을 넘어서서 17년에는 30만 명에 달했고요. 19년에는 37만 명.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1세기의 외국어 교육. 자, 한국어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영어 교육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국어 교육이나 이런 외국어 교육을 보면은 20세기의 그런 외국어 교육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고 모든 정보가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공유되는 어떤 지식의 공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죠. 지난 시기에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외국어를 배우는 20세기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1세기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용적인 목적,
개인의 필요, 활용 가능성, 의사소통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요, 1인 외국어 학습자 수도 굉장히, 학습자 1인의 외국어 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배우는 외국어 수도 다양해졌고요. 외국어 학습의 목적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활용의 어떤 전략적인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그냥 취미로 나 어느 정도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이런 접근 태도보다는 나는 한국어 통역을 해볼래, 한국어 번역을 해볼래, 나는 한국어 미디어 번역을 한번 해볼 거야. 나는 한국어 영화를 번역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외국인의 한국어 통번역 수요에 대한 증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10시 50분이니까요. 5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 보시는 선생님, 박경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쉴까요? 네, 쉬시고 5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잠깐 인사드려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올해 한닥과 과대표가 된 박경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특강에 호스트가 되시는 윤은경 교수님께서 일이 좀 있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만들어지면 각자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5분 쉬신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서로 음성 켜고 인사하실 분들 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번만 보이거나 이름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체를 좀 밝혀주시고 재학생분들은 학번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면 신편입생이나 졸업생분들은 그걸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도 밝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 1학기에 임영재 교수님 아마 대조 사회학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사회언어학 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지금 듣는 이 특강이 사회학 수업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기억에 들으셨다가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업생이라 졸업하시는 분들 잘 못 들어오셔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아마 윤은경 교수님께서 요약을 해서 올려주실 테니까 그걸로 아쉽게나마 해결이 되겠죠, 갈증이. 혹시 이름 바꾸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기 이름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거?
지금 다들 채팅 보시고 계시죠? 채팅창에서 윤은경 교수님께서 인사를 하시네요. 졸업생분들이 학교에 많이 가셨나 봐요. 사진들 막 올라오고 있네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다들 자리를 안 비우시고 예, 다시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여러분들 외국인이 한국 통번역을 하고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싶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중에 우리 통번역사들이 있죠. 2009년부터 통번역사 양성을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351명인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나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번역사가 약 한 1000여 명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통번역사라는 이름을 갖고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인하우스에서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여 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양성하거나 이런 분들을 재교육하거나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은 아직 완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통번역의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통번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어 교육에서요, 외국어 학습과 외국어 사용 능력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20세기처럼 그렇게 큰 어떤 로망처럼 또는 뭐 큰 어떤 기술로서 대단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위에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역과 번역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특별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적 지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난 시기에 영어, 불어, 독일어를 중심으로 학문 목적 또는 이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많이 사라졌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최근 중고등학교에 제2외국어에 독어 불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독일어 불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법학을 하거나 의학을 하거나 이러면 독일어를 했어야 됐고 예술, 문화 이런 것은 다 불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그쵸?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지식을, 정보를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그 학습자가 한국 사람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불어 독어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어 독일어, 프랑스나 독일이 힘이 없어져서 또는 그 나라 말이 필요가 없어져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흐름이 21세기의 정보의 흐름은 단순히 그 현지 언어에서 한국어로 왜 이런 일방향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일어와 불어의 정보, 불어가 갖고 있던 정보력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영어만 해도 사실 독일어, 불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이제 커진 영향도 있고요. 또 독일어, 불어의 문화적인 지배력이라든지 또는 학문적 지배력이 이제는 막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모든 외국어가 개인 학습자의 활용성과 목적, 전략적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외국어 교육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주변 언어, 주변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 선호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언어들은 베트남어, 태국어 이런 언어들이에요. 특히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외대에서 베트남어 하는 친구들은 취업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베트남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자 선호가 바뀐 거죠. 자,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도 영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교육에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학습하는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는 세계 6위. 예, 또 한국의 어떤 경제적 지표들은 거의 10위권 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는 전 세계 언어 중에 13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학습자 양도 결코 다른 나라 언어에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어나 독일어보다 모국어 학습자 수로는 한국어가 더 유해요. 우리는 자꾸 5천만만 생각하는데 약 7,700만이 넘습니다. 북한도 있고 또 거기에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제2 언어로 제2 외국어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친구들까지 합하면 한국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자, 한국어 교육은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800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기관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이에요. 대학급의 기관에서 1,800개 정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을 벗어나서 동남아, 북미, 유럽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중고등학교 외국어에서 빼버리고 한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의 어떤 선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가 계속 늘고 있고요. 95년도에 26만 명이 된 외국인이 2005년에는 한 74만 명. 2007년에 들어서는 100만 명 시대를 접어들었고요. 2009년에 116만. 자, 2019년에는 250만을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95년도에 26만 명에서 250만, 약 10배를 증가하는데, 예,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20여 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의 변화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지역 사람들도 많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등 또 요즘에는 중앙아시아 친구들 많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 약 4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00만 명이면 전 인구의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수요자로서 직접적인 수요자들이죠. 자,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3세계 국가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고등교육, 중등교육에서까지 한다면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뭐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이나 몽골, 베트남 쪽에 유학생 인구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육에서 통번역 수요의 증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올림픽하고 뭐 89년에 한 2,000명 시대였다고 합니다. 2,000명 시대였는데 2019년에 16만 명이 이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물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활동, 해외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열기를 봤을 때는 결코 이후의 시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교육만으로 한국어의 어떤 통번역 교육 또는 통번역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많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거하고는 이렇게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 교육이 확장이 됐고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또 고급 학습자가 늘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우리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좀 근거를 잡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엔 4차 산업혁명 안 들어가면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시대의 시류에 맞질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한국어 교육도 여기는 따라가야죠. 시류에는. 자, 제일 큰 게 저는 정보의 흐름에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큰 변화가 온 게 이 4차 산업혁명과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의 흐름의 변화와 통번역.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통적인 번역, 앞에서 제가 역사 시기를 이야기했었죠.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2000년에 오기까지 20세기의 정보의 흐름은 어떤 거라고 했냐면 인바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정보를 내가 필요로 해서 한국어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통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는 겁니다. 자, 20세기 이전부터 번역은 인류 발전의 상수예요. 이건 변수가 아니고 항상 있어 왔고 항상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디지털 이전 시기의 번역은
20세기의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지식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고 채널이었어요. 언어 간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 번역을 통해서 지식의 확산, 문화의 확산은 고대, 중세, 산업화 시대, 지금까지도 분명히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과 통번역은 언어 문화 공동체의 어떤 응집성으로 해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 안에서 문명과 문화, 그리고 언어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의 공동체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정보를 축적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적한 모든 지식과 연관되어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하나의 언어로 존재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국어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한국어로 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명과 경제 발전의 어떤 척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어나 독일어를 그렇게 배웠던 이유도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발전성 그리고 과학적 발전성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통번역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에 발전된 지식과 경험을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 공동체로 끌어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우리 사회에서 구축되고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에 대한 정리된 사실의 대부분은 공동체 언어 내에 속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국어로 바꾸는 것, 번역하는 것, 통역하는 것을 항상 어떤 정보의 흐름의 방향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인터넷 검색에서도 언어의 장벽에 대한 정보 제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터넷에 보면 아프리카 소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정부의 대통령까지 다 나와요. 문제는 그 말을 못 읽죠. 그 언어를 못 읽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요. 크로닌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세계화의 활동도 언어 간의 의사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꼭 이 사람만 말했겠어요.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정보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를 한다, 글로벌화를 한다라고 할 때 모든 글로벌화, 지금 세계화나 글로벌화 똑같은 말이네요. 사실은 국제화인데 국제화와 세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국제화와 세계화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것을 세계 사람과 나누는 거고,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그러니까 즉 세계인도 함께 항유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활동은 통역과 번역 활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활동이 서포팅이 안 된다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번역에 의존해서 개인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런 정보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통번역가들은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언어 간의 의사소통자로서의 어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 통역사, 번역사.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우리는 통역사, 번역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로망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자로서는 최고의 경지, 또 최고의 꽃이
곳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제일 화려한 곳이었죠. 즉 통번역의 역할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통번역의 역할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그 통번역의 본질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는 통역과 번역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번역된 한국어를 보이는 거지 그 번역 과정들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번역사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정보의 흐름을 우리 공동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전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통역과 번역의 행태를 보면 통번역사가 소속된 공동체에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끌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통역사와 번역사가 했던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지식과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회, 다른 공동체의 정보와 문화를 우리 사회로 끌어 들어오는 것. 이것이 20세기의 통역과 번역이 그 공동체 안에서 했던 역할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의 흐름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뭐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공간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게 된 시대가 다가왔어요. 자, 인터넷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선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 안에 홈페이지 또는 각종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엔 여러분들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도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취미 활동도 하고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안에 그만한 지식과 뭐 활용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상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정보 축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그 가상의 공간에 함께 놓여 있는 거죠. 자, 이 공간은요, 우리 공동체의 공간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동체의 공간도 아니고 인류의 오프라인의 공동체가 아닌 정말 하늘에 떠 있는 온라인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우리 클라우드나 이런 거 보면 다 구름 표시하죠. 구름 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자, 이 가상의 공간은 정보의 흐름을 외부에서 내부로 또 다른 국가의 정보를 우리나라로 타문화의 지식을 우리 문화로 흡수하는 인바운드 중심의 번역에서 아웃바운드 번역의 유용성을 실어주게 된다. 아웃바운드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이게 큰 변화가 뭐냐면, 자, 우리가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월드컵을 하면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 열리는 곳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선수를 국내에서 뽑아서 거기에 내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식과 문화도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문화가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요구했을 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우리가 대표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월드컵이라는 경기장이 열린 거예요. 자, 21세기에 들어서 모바일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 흐름의 변화가 왔고요. 인류에게 정보의 공유 시대, 개인의 정보의 생산 시대를 선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는 통역사, 번역사가 번역해준 책을 통해서 외부의 문화를 내가 흡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SNS에 오늘 맛있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을 미국 사람도 보고 영국 사람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라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즉 내 개인의 입장에서 통번역을 통해서 나는 문화와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수용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생산한 무엇인가가 어떤 정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공유의 장이 생긴. 자,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SNS라든지 소셜미디어 등 개인은 타인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내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은데, 아니, 또, 미국 사람이 오늘 올린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영어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니까, 전 세계 온라인, IT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예요? 기계 번역이에요. 구글이라는 회사나 한국의 네이버나 모두들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개인이 생산한 정보, 개인이 생산을 해버리고 이 개인은 모든 언어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죠. 컨버터가 필요한 거예요.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계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기계 번역기가 온라인에 구글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그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를 2016년으로 이야기해요. 2016년에 구글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교육이 그 기계 번역이 처음으로 시도가 됐어요. 그 이후로 기계 번역의 생산물이 구글의 번역기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요즘에 네이버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모르는 지식,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번역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그런 온라인 사용자의 요구, 정보 공유의 요구에 따라서 기계 번역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자,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우리 주위에서 자동 번역이라는 기계 번역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서 지난 4, 5년, 2016년 이후 우리 주위에서 기계 번역이 멀지 않은 시간에 인간 번역과 통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자동화를 지나서 AI로 대표되는 IT의 어떤 발전이 인간 창조력에 맞설 것처럼 묘사되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플리토라든지 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요? 그러면 통번역이 필요 없네?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 교육도 필요 없네?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구나? 가 돼버리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이런 MT 기계 번역은 단지 언어 간의 문자 변화를 넣어서 음성인식, 음성 합성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서요. 그 역할을 굉장히 빨리 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를 넘어서 인간 언어를 분석해서 외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의 그 산업으로 영역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 번역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 번역이 발전하면서 번역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번역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번역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고 일상에서의 번역 상황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계 번역의 발전이 좋습니다. 기계 번역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는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계 번역들을 활용해서 그 번역의 퀄리티라든지 번역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일상의 통역과 번역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미 통역과 번역은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좀 전에 설명했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문가의 전유물로 사용됐던 통번역. 거기에서 기계 번역은
번역가들이 쓰는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그런 자동 번역이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다 쓰는 그런 어떤 보편화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또 더 많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역기, 이런 통번역 기계들은요, 통번역가와 함께 공정과 어떤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통역가들이 또는 번역가들이 좀 더 많은 양의,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또 외국어 능력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매체로서 통번역기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요즘에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컴퓨터를 안 이용하고 기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의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통역이 기계가 한다고 해서 통역사가 없어진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그것들이 이미 이해가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역의 범주를, 통역의 어떤 범위, 통역의 어떤 시간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런 번역기들이 있고요. 이런 번역기들의 활동으로 정보의 흐름이 크게 변화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언어 교육 현장에서도 통역기나 번역기의 기술적 발전을 도외시하고 또는 무시해버리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 번역기나 통역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통역사와 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매체로서 이 통번역 기계들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기계 번역은 인류의 변화와 발전에서 좀 더 좁게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번역기에서 이제는 하나의 기본적인 상수,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발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기계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는 기계 번역은 이런 건 틀리더라, 이런 걸 못하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는 단계에서 이런 기계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장.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통번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 21세기 초에 우리는 19세기 말에 죄송합니다. 20세기 말에 우리는 웹 1.0이라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인터넷이 등장한 거죠. 자, 20세기의 번역의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번역사의 관점에서도 인류가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와 문서에 접근하고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큰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 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자, 20세기까지 언어와 문화의 발전은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국경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공유해버리게 만든 것이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난 세기 말까지 인터넷이란 가상의 인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이 공간에서 는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공간은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서로 만날 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보로서 만나게 되는 가상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통번역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정보의 흐름과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의 지식은 소속 공동체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만 유입되었는데 인터넷 공간은 개인이 다른 나라 문화와 다른 공동체의 필요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했다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고 어떤 요구를 발생시킨 그런 계기를 보면요. 보통 보면 온라인에서의 어떤 정보예요. 물론 온라인에서 뭐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나서 한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동안에 번역된 정보와 지식은 공동체의 발전과 문명의 전달과 전파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번역가의 정보 선택에 그래서 그동안의 정보 그 번역은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정보가 필요해라는 번역가의 어떤 안목, 번역가의 선택에 의해서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은 온라인에서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의 장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온라인에서 웹 공간이 되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좀 전에 우리 표에서 보면은 A 문화권, B 문화, C 문화, D 문화에서 통역가나 번역가가 소속된 공동체로 인바운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웹이 생기면서 그 접근을 누가 하게 되냐면 개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웹 공간에 있는 정보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웹 공간의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까 기계 번역이 필요하게 된다 그랬죠. 자, 자신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정보를 스스로 찾고 개인이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공동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다 모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장벽이 개인의 정보 요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 번역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언어와 인터넷에 공유된 콘텐츠의 언어 간의 불일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77억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5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58.8, 60%가 인터넷을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전체 사용자의 50%가 차지하고요. 유럽에서 16%, 아프리카 지역이 11%, 남미 지역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전 세계 인류 거의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사용자 점유율은 약 5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는 조금 달라요. 콘텐츠 안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담은 언어, 그 언어는 영어가 57%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7%, 스페인어가 4.5, 독일어가 3.5, 프랑스어가 3.2% 정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보 교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번역과 통역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번역은 사용자 중심의 개인 수요와 소비에 맞춘 구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통번역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워진 거고 우리가 통번역을 이미 수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어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0.7%.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인터넷에 한국어만 가지고 본다면 전체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0.7%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과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역과 번역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거고, 이것은 우리의 뿐만 아니라 어디야? 다른 해외의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접근을 요구를 하겠죠. 물론 0.7%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인터넷 양으로 IT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놓여 있는 정보의 양으로 해서 0.7%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자,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변화했다. 21세기에 넘어서 온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용 참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온라인에 어떤 이제 정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변화를 열게 된 시대를 웹 2.0 시대라고 해요. 이런 웹 2.0 시대가 되면서 정보 생산의 주체가 바뀝니다. 정보 생산 주체라는 건 옛날에는 1.0 시대에는 회사나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온라인에 정보를 올려주고 홈페이지를 보던 시대죠. 홈페이지를 보는 시대라면 웹 2.0 시대는 개인이 정보를 이제 생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온라인 시대이긴 하지만 웹 1.0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생산 주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1.0 시대에는 전문적인 정보 생산자들, 즉 기업이나 기관 단체가 정보를 생산했다면 웹 2.0 시대에는 공급은 소비자와 생산이 주체가 통합이 돼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가게 되죠. 정보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의 이러한 정보 수용의 태도는 기존의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로 나눠지던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일방적 정보 흐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만 보던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게 된 웹 2.0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죠. 이런 변화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증가와 IT 기술의 발전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문화적 공동체 형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즉,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보, 우리말로 된 우리나라의 정보,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웹 2.0 시대에서부터는 온라인을 사용하는 그냥 모든 공동체,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요즘에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제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나.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다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근데 그 안에는요, 한국 아이들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한국어로 나오니까 애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자동 번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공동체로 묶여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는 더 이상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원근이 장벽이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인류는 온라인 위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다언어, 다문화 환경에 다들 적응을 해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다언어,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내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이 장벽을 스스로 뛰어넘거나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의 소비와 교류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에 대한 필요를 더욱더 절감해가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스스로 통역을 하고 싶고 번역을 하고 싶은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정보의 소비와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내 정보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계속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번역의 목적에서도 전통적인 문화 지식을 수용하는 인바운드에서 벗어나 버리고 아웃바운드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 것을 다른 언어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보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은 자문화와 공동체 내에 축적된 지식을 다른 문화로 전달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인터넷 공간의 유용성을 확신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중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워서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다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어를 중국어로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게 인바운드예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대가 정보의 흐름이 바뀌어서 중국 사람들도 한국어로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20세기에 한국에서 외국어 통번역을 하던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로 하는 것도 한국어로 하는 것도 모두 한국 사람이 했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제일 큰 건 뭐냐면 요즘에 미국 친구들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영어 화자들도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정보, 자기의 것을 해당 타겟으로 하는 문화권에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을 타겟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자료를 노출하고 있어요. 이러기 위한 어떤 요구들이,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의 정보 노출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국제화와 자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세계화가 문화 변화의 어떤 동력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자문화 확산의 목적의 번역은 온라인의 현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현대사회의 어떤 변화와 접촉의 장이 넓어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또 교통의 발전이나 지리적인 장벽이 사라졌고 교육 경제 활동 중심의 이주로 교육이나 경제 활동 목적의 이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주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직장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적 장벽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민족 문화 중심의 사회 구성은 다문화화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사회화, 문화화 중심의 교육은 보편적인 문화, 상대적인 교육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에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번역, 통역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사회 통번역사로서 우리 이주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문화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나라에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 교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 통역 시스템들이 자체 이제 다 오프라인으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주 여성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은 이주 여성을 위한 이런 목적을 벗어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통합을 또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어떤 지역사회 통번역사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주 여성 통번역사라고 해서 이주 여성을 위한 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빼야 돼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체계가 됐어요. 물론 그 선두에 우리 이주 여성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지만 그것이 이제는 자리 잡아서 지역사회 통번역 시스템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은 정보 생산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향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모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 통번역이 일상화되어 버렸다라는 거고, 통번역이 MT, 기계번역과 개인이 모두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한국어 교육에서도 통번역에 대한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상에서 통번역을 요구하는 시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계번역이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죠. 앞에 기계번역이 상용화되고 우리 구글 번역기라든지 뭐 파파고라든지 플리토라든지 이런 기계 번역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MTP라는 게 있어요.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인데요. 포스트 에디팅이에요. 기계 번역이 나왔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기계 번역을 완성하는 수정 작업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에디팅이라 그래서 기계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이 글의 사용 목적에 맞게 다시 재편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통번역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통번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일상에서 외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필요한 능력 중에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MTPE라는 능력들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직업으로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디터라고 해요. 포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직업으로서도 자리를 잡게 된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계 번역이 상용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에 수반되는 작업, 자연스럽게 MTP, 기계 번역의 수정 작업, 외국어 사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PE 작업은 이제 옛날에도 번역에 PE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역을 하고 나서 원어민한테 한번 검수를 받는 검수 작업이 바로 포스트 에디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국어 화자 또는 뭐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걸 요구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기계 번역으로 되어서 나온 것들, 기계 번역의 산출물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물의 목적, 통역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MTP라고 합니다. 자, MTP 선행 번역자가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MTP는 사실 과거에 일반 번역가가 번역해 놓은 것을 감수하는 것은 그 번역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문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MTP는 사실 기계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번역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은 PE, 포스트 에디터가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번역을 수정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하나의 역할을 갖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아마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기계 번역과 외국어 교육을 외국어 학습자가 또는 통번역가가
같이 공존하는, 협력하는 사회는 바로 MTP를 활용한 어떤 사회가, 행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능력을 잘 갖춘 번역가 또는 이런 MTP 능력을 갖춘 외국어 학습자 또는 한국어 학습자라면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MT는 번역가의 아주 훌륭한 동반자나 뭐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번역기, MT,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인간이 협업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그건 뭐, 기계 번역이잖아요. 기계가 번역을 한 거지, 내가 번역을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이, MTP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을 B라는 사람이 포스트 에디팅을 했다면, 이 전체 번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번역가. 먼저 번역한 사람이 주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MTP는 좀 달라요. 기계가 번역을 하고 포스트 에디터가 수정을 했다면,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터, 목적, 의도, 이 번역의 의도나 목적을 담은 사람은 MT가 아니고 누구예요? 포스트 에디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번역 주체는 누가 돼요? 바로 MTP를 수행한 포스트 에디터가 바로 전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T를 활용한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번역가의 번역 과정의 일부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 아마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방법이 바로 이렇게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능력을,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번역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통역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기계 번역의 한계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MTP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언어 간의 간극을 MT를 통해 많이 해결을 하고, 통번역사의 역할을 통해서 통번역사의 역할을 번역기를 통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번역기가 인간의 통번역을 대체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통역기나 번역기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 편하게 삽시다. 더 이상 외국어 공부하지 말고. 그 정도의 능력의 기계가 있다면 우리가 즐겨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인간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 번역의 발달로 초래되는 변화는 최소한 일상의 통번역에 대한 양적, 질적 변화와 함께, 좀 전에 이야기했죠. 양적으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번역사가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기계 번역을 활용하면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기계 번역을 이용하면 옛날에는 앞에서 번역할 때, 처음에 번역할 때는 A라는 단어를 B라고 번역을 했는데, 뒤에 가면서 번역가가 A라는 단어를 C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D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계 번역을 이용하면 이런 걸 모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통역에 대한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와 함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학습 방법과 목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역 자체, 번역 자체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국어 교육에서 기계 번역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기계 번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통번역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사 교육에서 이러한 변화는 통번역 학습 능력과 학습자의 학습 요구로 이어질 거고요.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의 변화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통번역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학습에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은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한국어 교육과 번역 교육은 2000년 이후에 사실 MTP를 이용한 교육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2016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MT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외국어 번역 전공자를 위한 이런 MTP, P 능력, 통번역 능력,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통번역 능력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서 영어 교육이나 중국어 교육에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서 P를 통한 전문 용어 처리와 교열 능력, 교열 능력, 처리 능력이 외국어 번역 능력과 상관성이 많다. 사실 우리 한국어 교육을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맞춤법 교육이라든지 띄어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쉽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뒤에도 후행하게 됐죠. 왜냐면 한국어 교육에서 1급부터 6급까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말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여기에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성이라는 것보다는 유창성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이나 통역 능력에서는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창성보다는 오히려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마승혜 선생님이나 이준호 선생님 등등등등 번역에 대한 어떤 번역 교육,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번역이 필요하다. 특히 어디냐면 여기서 이 연구들에서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번역 교육과 통역 교육이 초급이나 중급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외대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너네들이 통역과 번역의 현장에 처음 서본 게 언제냐?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아요? 5급, 6급? 3급입니다. 3급. 3급부터 이미 통역과 번역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번역을 해보고 시도하고 통역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은 3급, 4급, 5급, 6급이 오는 동안에 통역과 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역과 번역은 제대로 된 통역과 번역이 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1급부터 한국어 교육의 중고급 교육에서 통번역 교육이 항상 베이스가 좀 깔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번역 교육은 텍스트에 대한 훈련과 적응을 통해서 온전히 번역가의 능력에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전체적인 통역과 번역은 6급 이상 거의 바이링구얼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MT를 활용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도움을 통해서 MT 결과물을 조금만 손을 보고 어떤 목적에 맞는 글쓰기, 즉 화법과 문체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번역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 교육과 통역 교육의 어떤 변화도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시적인 어떤 모델로 제시해서 분석 대상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됐어요. 이를 번역 교육을 통해서 이를 통해 번역 교육이 번역을 위한 문제 해결 중심에서 번역가, 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통역 번역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료 현장에서의 번역은 이렇게 해야 돼. 통역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라면 지금 번역 교육은 학습자,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에 따라서 MT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MT를 활용하지 않는 번역가들의 번역 교육, 즉 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MT의 출현과 기술적인 발전이 번역 교육에 제공한 변화로 번역 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연구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와 같은 훈련 중심의 번역, 통역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내용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의 어떤 수준에 맞춘 이런 번역 교육과 통역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은 여기 써진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첫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는 한국어 통번역의 어떤 필요성과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학습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어떤 새로운 분야를 연다면 바로 통번역에 대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도 준비를 많이 못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또 고민들을 정보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어 교사가 아니어도 그냥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통역과 번역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정보의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조금만 외국어 능력을 갖고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